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메가 프로젝트들이에요. 이 뉴럴링크랑 인공지능이랑 등등의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규제의 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머스크가 정말 큰 사업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은 완벽한 규제 산업이고요. 예.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자율주행 마음대로 그렇죠. 열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불구하고 공공복지와 공익성, 총액의 공익성이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럼요. 예를 들자면 80세 이상은 자율주행이 훨씬 더 안전하다. 예, 그러니까 하자. 예. 이렇게 하는 거는 국가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아닌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 이런 거는 뭐 부자들이야 뭐 한두 명 타고 갈 수, 뭐 수십억씩 내고 타고 갈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보편적인 썸띵이 되려면 예. 이것도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도 원하는 사람 하게 해. 예. 뭐 이런 공간을 또 열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스페이스 링크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령 제프 베조스나 몇 사람이 그거 타고서 뭐 쇼를 한 적은 있죠. 네네네. 근데 그건 그냥 보여주긴 맛배기 종류의 쇼였고, 그건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뭐 사람들은 그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소행성에서 그 자원을 뽑아오는 일들을 한답니다. 네네. 이거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그 소행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목성하고 화성 사이에 그 쬐깐쬐깐한 그 돌멩이들이 쫙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데, 요걸 빛을 잘 분석을 하면은 특정 종류의 광물이 집적돼 있는 덩어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잡아오는, 이를테면 금만 있다든가 그 조그만 덩어리에, 또는 히토리만 잔뜩 들어있는 덩어리가 있다든가, 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군사 프로젝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 부분이 이게 나사에서 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펜타곤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우주 전쟁, 그 지구 대기권에서의 어떤 그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니까 이건 국가가 끼어들지 않으면은 뭐 진전이 없는 종류의 사업이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들도 예.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국가가 작정하고 네바다 사막에다 쫙쫙 깔면 예. 근데 송전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돼. 송전 라인을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 그때 사실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예. 일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뭐 도치, 예. 도치코인, 도치코인. 도치코인을 비롯한 코인 예. 또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이거는 통화 작업이잖아요. 예, 통화를 잡는 작업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규제와 판단, 예. 결정. 아우, 그 코인은 뭐 100% 저 규제의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그렇게 예. 되는데 그다음에 한 두 개 정도 그 사업을 더 추가해서 네네. 얘기를 하자면, 이를테면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드릴링, 그러니까 네. 보링 보링 컴퍼니 컴퍼니. 있죠. 네. 이것도 메가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뭐 라스베가스하고 LA 사이에만 뚫을 것이냐, 이거를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뉴욕하고 워싱턴 사이도 뚫을 것이냐, 네. 이건 다 국가하고 관련이 돼 있는 일이고요. 네네. 하나 또 예민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뉴럴링크 문제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인간 두뇌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뉴럴링크랑 인공지능이랑 등등의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규제의 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국가가 코디네이션을 해주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저게 달려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우리가 쭉 나열을 해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다 이 메가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디지털 혁명 시기에 있었던 이런저런 그 혁신들을 갖다가 횡적으로 연결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아, 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특별하게 예. 또 이쪽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화폐 관련되어서 다 잘 예.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코인을 뽑아가지고 거래를 조금 활성화하게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왜냐면 잘못하면 달러 통화 기축이, 달러 기축 통화의 어떤 기축성이 예.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음모론에 의하면 야, 중국 돈 빼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거구나.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이 코인을 예를 들어서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코인 사업을 활성화한다? 과연 이게 그러면은 기존 정치 세력, 그다음 트럼프를 위시한 그 세력, 예. 미국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유리할 거냐? 예. 아니면 달러만 흔들리기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뭐 백설이 난무하고 있고, 뭐 들어보면 다 그럴 듯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허망하고 막 이러는 건데, 네.
제가 좀 흥미 있게 좀 봤었던 저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CBDC냐 코인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디서 주도하고 있냐면 BIS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네. 뭐 일부 몇 나라 또는 뭐 니카라구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BIS가 주도를 해가지고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 이걸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담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CDBC냐 아니면은 코인 이른바 그 가상화폐냐라 크립토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길이 있는데 네. 제가 들었을 적에 좀 의미 있게 들었던 얘기는 이 트럼프라든가 이쪽 세력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집단은 클린턴 때 이후로 최소한 클린턴 때 이후로 민주당하고 결탁이 돼 있는 세력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절에 이 제국 시절에 제일 많이 재미를 본 게 이 월스트리트 이동성이 강하니까 네. 월스트리트가 화폐에 대한 주권을 계속 쥐고 있는 한 이거를 계속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이고 연준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 지지 세력 중에. 네. 그런데 이 크립토라고 하는 거는 발전 방향이 지금 열려 있고 이게 뭐 저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해가지고서 기존 통화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네. 이 크립토 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걸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은 저 월스트리트 세력하고 독자적인 하나의 통화 질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네. 여기에 트럼프가 혹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거는 이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말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워낙 강고한 세력이죠. 월스트리트가 그동안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세계를 제패한 것 같은 그래서 사실상 중국하고 미국이 갈라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가 끼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자본을 자유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키워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서 정상 국가가 되게 만들어줬는데 너희가 문을 열어야 그다음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줬으니까 꿀을 한번 빠르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하나도 안 여니까 얘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해주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 월스트리트뿐만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미국 자본 전체가 열받은 건데 어느 정도 되면은 중국 너희들도 아까 말한 제국 질서잖아요. 제국 질서 안에 들어와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여서 금융 질서건 뭐 기업 지배 구조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치도 이제 일종의 이제 민주화를 했어야 되는 정치도 거죠. 그렇죠. 이거 리버럴 자유주의화 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계속 변방의 오랑캐 행세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너희들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민주당하고 지금 월스트리트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가까우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클린턴이고 한 사람은 오바마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의 그 제일 민주당 그 집권 시절에 그러니까 제일 그 두 번의 그 집권한 대통령이었잖아요. 나머지는 공화당이고 바이든이 있습니다만은 클린턴이 집권을 해가지고 했을 적에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섭렵한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가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는 괴수 같은 사람인데 로버트 루빈이 거의 그 클린턴 시절에 미국의 어떤 글로벌한 경제 질서를 설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로렌스 서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선된 당시가 2009년 경제 위기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갖다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만큼 높았을 텐데 이때 그대로 복귀한 사람들이 로렌스 서머스라든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오바마 정권의 이 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배신감을 느꼈던 게 뭐야 바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흑수저를 이렇게 올려서 해줬어. 그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만들어낸 이 자본 세력들을 철퇴를 가할 줄 알았는데 실상 하나도 철퇴를 못 가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큐파이 운동 예, 뭐 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던 예. 거죠. 네. 이게 두 가지 사례를 다 보면서 느끼겠지만 월스트리트가 민주당하고 유착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말들이 많겠죠. 그런데 미국의 서민들이라든가 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볼 때는 월스트리트는 민주당하고 붙어 있는 기성 지배 세력이다, 이스타블리시먼트다 이런 인식이 강하니까. 네네. 그 월스트리트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관계가 가깝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 월스트리트를 사실은 이 사람도 자본가라 여기서 예. 이제 헷갈림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자본가라고 하면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도 자본가고 예. 트럼프도 뭐 큰 자본가는 아니지만 일종의 자본가 예. 직전 또는 자본가의 까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가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자본가라기보다 사업가 기질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 사람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저 더 이상 쓰지 말았으면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본가거든요. 네네네. 그 자본가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저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도 자본가예요. 소액이지만 자본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가라고 하는 말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옛날에 막스가 자본론을 썼었던 19세기에는 자본가라고 하는 말이 뭐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에 있어서 자본가라는 는 사람을 더 헷갈리게만 만들고 그 자본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사업을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비전을 보고 있는 종류의 사업이냐에 따라 갖고 어떤 세력하고 결탁하느냐 어떤 사회 세력하고 만나느냐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가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괴짜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이 국민국가라기보다는 제국처럼 굴었었던 여기에서 소외되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자본 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배 세력 내에서 미국의 자본 세력 내에서 크게 분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는 중국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월스트리트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괘씸하고 이제 우리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이미 능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어해야 할 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실제로 아주 촘촘하게 중국을 쬐었거든요. 특별히 반도체나 이런 쪽은 정말로 촘촘하게 쬐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튀어서 반도체 성장 속도 더 빨라졌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하는데 뭐 쟤네가 우리 쪽에 가서 우리 제조업 힘들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아예 수출 안 하고 그냥 떨어져 있으면 뭐 별로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민주당 사람들이 외교 정책에 그 임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념적인 모선에 이념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이게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역사를 지난 한 30년 이걸 보면은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협상에 아예 오와 같은 사람 아예 안 응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북한을 거짓말장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고 아예 관계를 안 하려고 하죠. 사악한 세력이라고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른바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랑 맞지 않으니까 저걸 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실상은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떠들고 있는 커버 스토리는 이념적인 거거든. 가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공화당에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하는 입장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민주당은 어떤 그랜드 스트래터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중국을 제어해야 된다라든가 중국의 권위주의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큰 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트럼프 세력은 그런 큰 그림이라든가 이념 같은 거에 움직이는 세력은 아니에요. 단 뭐냐면은 미국이 더 이상 제국 역할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Make Great America Again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가. 이게 겉으로 보면 뭔가 큰 제국이 될 것 같은 얘기는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고립주의 외교 노선하고 훨씬 더 가까운 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미국의 1차 대전 이전으로 미국이 돌아가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실 1차 대전도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다가 예. 마지막에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우리는 우리가 좋아. 뭐 예.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있는 거 신경 써.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윌슨 나오면서부터 막 예. 모든 게 다 뒤집힌 거죠. 예. 그러니까 윌슨 때까지만 하더라도 팽팽하다가 예. 완전히 추가 이제 국제주의로 기르는 건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 티오도르 루즈벨트라든가 윌슨, 우드로 윌슨 때까지는 싸웠어요. 그 고립주의 노선이랑 국제주의 노선이 싸우고 있었었는데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자본 세력들을 보면은 아주 옛날식의 그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미국 외교 노선도 뭐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중국하고 뭔가 티키타카가 있을 거고 티격태격이 있을 텐데 티격태격의 양상이 어떤 그런 그랜드 스트래러지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된다기보다도 당장 관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 벌어지지 그렇게 그랜드 스트래러지로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만이 되게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면은 네. 트럼프가 사실 자기네 이 측면이 예. 아니면은 대만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예. 데려갈 이유가 없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을 절대 중국에 뺏길 수 없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지만 뭐 이게 뭐 반도체 기술 우리가 갖고 올 수만 있으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만든다면 이상만 없다면 대만이 뭐 중국에 붙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대만이라고 하는 게 그 스타투스쿠어 그러니까 이게 현상 유지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중국은 화가 날 만도 해요. 지난 한 30년 동안 어찌됐든 타이완이라고 하는 중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 미국이 뭐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저걸 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자꾸 타이완에 대해서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념적인 어떤 그랜드 스트래터지 차원 그랜드 어떤 큰 규모의 지정학적인 전략에서 나온 것 말고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대만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뭐 트럼프의 다른 면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이념적이거나 그런 큰 지정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 문제를 놓고서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나는 조심스럽게 해요. 그럼 그 기조로 보면 즉 미국 고립주의라는 예. 기조로 보면 북한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괜히 잘못 건드려갖고 미사일 던지면 우리만 손해니. 이건 달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게임의 양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김정은하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푸틴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고 최소한 한 3자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푸틴, 김정은, 트럼프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 지난 몇 해는 그 외교 정책의 그 업보 덕분에 대한민국은 여기서 소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 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 이제 시진핑의 의견을 듣는 시진핑의 얘기를 참여하는 식으로 남북 관계는 북한 문제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미국에 딱 붙으면서 러시아하고 너무 등을 지고 척을 지고 막 이런 식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실까요?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외교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이든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미국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외교 노선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천병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으니까 사실은 이러면 외교 정책에서 변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정해도 따라오는 친구들인데 그럼 뭐하러 그 테이블에 왜 앉힙니까? 어차피 그냥 뭐 하자 그러면 다 하는 친구들이니까. 야, 그러면 이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 계엄령 정국에 있어서 배신감은 지금 외교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언사를 보건데 배신감이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배신감이 대단하겠어요. 왜냐면 내 꼬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 마음대로 무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파장을 일으킨 거니까. 열받는 맥락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미국 국무부라든가 미국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트럼프한테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식인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담론으로 봤을 적에 지금 초미의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이러다가 지금 실제로 최근에 조사한 거 보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13개 정도밖에 안 남는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아시아 전체로 봤을 적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첨단의 예. 저기 민주주의 국가죠. 일본이나 대만에 비교해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영어로 파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주 모범적인 그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그러니까는 바이든 정권이라든가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 질서가 세계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중도 좌파들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여기서 독재적 예, 사건을 터키의 벌이는 거죠.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할 짓을 그런 그 친위 쿠데타를 벌여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군요. 제가 어제 그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했던 어떤 행보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미국의 방송은 대체로 굉장히 보수적인 방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그 보수적이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방송은 사실은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라든가 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그 한동훈 씨랑 이제 한덕수 총리? 두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VOA에서 바로 뭐라고 저걸 했냐면은 우리 물어봤다 인콰이어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란 얘기냐 근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굉장히.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한테 정권을 뺏기고 미국이라고 하는 데에서까지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를 받고 권위주의로 지금 넘어갈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는 상태죠. 그러네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이제 전통적 미국의 가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미국인들 특유의 가지는 뭐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그 자연을 가진 환경을 가졌고 가족과 친척 이런 어떤 밸류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를 저 자본 세력들이 오더니 민주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개판을 쳐가지고 나는 못 그렇죠. 살겠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트럼프가 가족을 중요하고 또 뭐 종교적인 신념도 굉장히 강하고 신이 구해줬고 목숨을 살려주고 완전히 이건 하늘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그 어떤 전통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 세력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세계 민주주의 속에서 미국의 위치를 계속해서 점하고자 하는 세계화적 세계화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또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같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이게 이제 쫙 쪼개진 거래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이 두 당 관련해서 쫙 쪼개진 것처럼 그냥 쫙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고 그러면 한국적 상황을 생각할 때 트럼프 쪽은 이러네 좀뭔 일이야? 웃기네. 이럴 거고 여기는 민주당은 이제 난리가 났고 열이 받아있는 상태죠. 저 이 인수합병 문제가 저 하나 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저는 미국 국내에서 좀 대규모 인수합병이 아마 앞으로는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 민주당이 맹글어 놓은 질서에서 그 인수합병의 물결이 제 기억에 어떤 하나의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건 꽤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아주 아득한 옛날 얘기인데 워너 브라더스하고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90년대 얘기입니다. 여기서 합병이 무산된 걸로 제가 기억이 하도 옛날에서 지금 기억이 했는데 미국에 있는 대자본들은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재미를 봤었는데 아까 말한 미국에 있는 스스로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본 세력은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인수합병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비즈니스도 못하고 이게 불만이 여기까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아주 인상 깊게 봤었던 건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정부위원회 정보를 갖다가 다 개조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효율성위원회 그 중에 하나 지금 지목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 계속 걸림돌 역할을 하는 정부 기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디 산하에 있는 기구? 뭐 공정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위 산하에 있는 어떤 기구인데 네. 요거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구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그 빅테크들이 금융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막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계속 지금 금융업을 갖다가 이렇게 넘실넘실했던 건 있었던 일인데 네. 아 이러면 이제 금산분리의 논리랑 이제 통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계속 막았었는데 네. 머스크가 어쩌면은 이거를 날릴 수도 있게 이 부서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릴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상식으로는 빅테크가 금융업까지 장악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어쩌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인수합병 같은 게 미국 내의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이 벌어질 가능성을 저는 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기 트럼프도 사실 완전한 사업가 출신이라. 예. 그럼 규제에 대해서 오케이 할 돈 이유가 없거든요. 되는데 왜 막아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돼? 그래서 효율이 높아져? 그래서 예. 사용자가 좋아져? 그럼 해. 이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제가 이제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그 사람의 과거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업가 기질이 너무나 강력한 예. 그야말로 그냥 사업가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는 걸 하고 있지? 예. 뭐 충분히 이렇게 리스크는 알아서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 본인은 리스크 관리를 제가 보기엔 좀 어느 정도 하기는 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불경기 때 매입을 하고 뭐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메리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규제 이런 거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만들었던 이런 거 다 저거 하고 여기에서 요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ESG가 아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네. 요번에 그 사람들이 머스크만 보지 말고 지금 말한 그 다치 네. 효율성위원회라고 네네. 우리죠. 그 다치의 그 머스크랑 같이 책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네, 이름이 어려워서 못 예, 외우겠는데. 비벡 라마스와미라고 네.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거든요. 네. 공화당에서. 네. 이 사람이 뭘로 이름이 높으냐면은 그 ESG 반대자로 이름이 높아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저도 유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보통 샤프하고 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샤프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그 PC라든가 워크 같은 그런 좌파 이념이 기업 세계로까지 파고 들어갔다. 그게 ESG다 이렇게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명분이 뭐였냐면은 나는 ESG 때려잡겠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대통령 후보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트럼프 쪽 세력들 지금 있는 공화당 세력들은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럴 것 ESG라는 건 쓸데없는 거고 네.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ESG를 표방하는 펀드라든가 투자기관에는 우리 플로리다 주의 연기금을 아예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 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거를 좌파의 음모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그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사람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유럽에서는 뭐 ESG 갖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ESG가 굉장한 그 백래쉬를 그러니까 이 반동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네. 좀 유념해서 볼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훨씬 더 가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 같아요. 미국처럼 땅이 큰 나라는. 예. 왜냐면은 뭐 사막 같은 데다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면은 예. ESS하고 설치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거든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이를테면 전기차에서 뭐 중국이랑 뭐 경쟁은 전기차 보조금은 없애겠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의 부분은 저걸 하겠지만은 ESG가 표방하는 거는 뭐냐면은 환경만이 아니고 사회라든가 기업 가버넌스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일종의 기업들의 그 행동 표준을 만들겠다, 행동 규범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투자자 운동 같은 건데 네. 이거는 트럼프 세력이 보기에는 이거는 좌파들의 음모다. 이 미국 비즈니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건 용납하기 힘든 거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가진다든가 그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거, 이 공화당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소수자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목표하고 자꾸 기업 경영하고 연결시키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유럽하고의 어떤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네, 갈등도 심해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거는 일종의 규제일 수 있어서 기업의 활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ESG 없이 미국의 기업이 활동하는 것과 네. ESG를 근본적으로 안고 활동하는 유럽의 기업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말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유럽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고 네. 유럽이 ESG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다른 측면 하나는 뭐냐면은 의도했든 안 하든 이게 또 하나의 무역 장벽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비관세 무역 장벽 역할을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유럽이 어떤 자기들 나름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요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유럽이 다른 ESG라든가 이 문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은 건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거나 한쪽이 완전히 박살이 나거나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근데 여기 변수가 중국이네요. 예. 그렇죠. 중국이 지금 뭐 전기차 엄청 중국이 예. 완전 유럽을 지금 초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부분에서요. 네, 전기차 부분뿐만 아니라 그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도 예. 얘네들은 뭐 한번 깔았다 하면은 끝이 안 보여요. 그렇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한번 깔면 끝이 안 보이게 깔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2060년에 이분 만들고 그 예. 이후에 탄소 제로를 향해서 가는 건데 아직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예요. 너무너무 많이 심어서 제가 보기엔 무슨 2060년이야 이렇게 되면 탄소 정리 금방 와. 아니 저도 요즘 놀란 게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기억이 없거든요. 조금 있는데 확실히 없어졌죠. 예, 확실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그래서 11월 달에 선전에 전기차 니네들 얼마 타는지 직접 보겠다고 갔다 왔어요. 예, 거기가 제 1번 도시거든요. 예, 이 예. BYD 본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네. 다 택시가 다 전기차고 이미 아, 전기차가 3분의 1이 넘어요. 거의 절반 느낌이에요. 근데 예. 신차는 다 전기차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발전도 그게 발전의 문제인데 예. 발전은 그냥 뭐 공산주의니까 예. 일종의 독재니까 까로 하면 까는 거예요. 예. 진짜 무식하게 까는 거예요. 한국하고 얼마나 큰 차이 나냐면 한국은 풍력 장치 하려면 한 10년 걸린대요. 네. 민원 나서 민원 처리하고 그렇죠. 하는데 몇 년 걸리고 막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죠. 조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까라 이러면 그냥 까니까. 공산주의 뭐 예. 그야말로 공산주의죠. 이렇게 되면 예. ESG의 어떤 대중국 무역 장벽이 그냥 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벌써 이미 독일은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꾸 자동차 그냥 내연기관 만들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걸 미래 트렌드로 만들어서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게 유럽이나 중국이 하는 저거 방향인데 네. 지금 미국에 들어선 지금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 반 ES주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뭔가 엇박자가 나겠죠. 그러겠네요. 이게 어떤 식의 규율을 가져올지는 지금 들어서 뭐 도저히 예측이 안 되네요. 저는. 네네, 그러네요. 앞으로 중국, 유럽, 미국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앞서서 자기네가 ESG 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돌이키기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애플의 작년도 그 어떤 영화를 하나 찍어서 올렸거든요. 신제품 만들면서 뭐 자연의 신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잘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어서 아예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돌아설 수 없고 그래서 와 이거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 내에서도 갈등이 많겠네.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가 우선 손보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SEC인데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에서 그 ESG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 부분을 갖다가 티어 3까지 확장을 하겠다. 네. 탄소 이 가치사슬 이 부분을. 근데 지금 SEC를 갖다가 손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위원장을 폴 애킨슨으로 바꿨죠. 예. 네네네. 그러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거는 오히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든 강화에도 시원치 않을 그런 ESG 부분을 갖다가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거니까
아, 이게 정말 좀 엇박자가 날 것 같네요. 보니까. 기업들 그쵸.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아예 그렇게 태생부적으로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예. 예, ESG 성향 예, 가지고 예. 있고, 재밌겠네요. 그러면 예.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많이. 예,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초기에 안 그래도 이미 트럼프 당선 유력해서 7월달에 한번 빅테크들 크게 한번 조정받거든요. 예. 그러다 뭐 지금 뭐 상관없이 그냥 AI로 계속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데 예.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ESG 쪽으로 이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아예 우선 뭐 조심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저 일론 머스크 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그런데 뭐냐면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메가 프로젝트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네. 이 굉장히,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집권 세력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적에 이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다 다. 그러니까 이 메가 프로젝트들이라는 게 꼭 뭐 성공하고 또 이렇게 빛나는 미래가 있고 뭐 이런 건지는 몰라요. 지금 뭐 테슬라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밑바닥에 서브스탄스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를 봤을 적에 이런 메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ESG 쪽으로 어떤 이런 트렌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그러니까 기상천외할 정도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뭐 이를테면은 달나라하고 화성의 셔틀을, 이거 순전히 뭐 농담 같은 건데 화성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강화하겠다라든가 이런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저 혹시 하나만 저 뒤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경제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네. 우리가 그 봐야 될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민주주의 리스크예요.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진통을 겪고 있고 네. 미국도 진통을 겪고 있고 민주주의가 순탄한 나라가 지금 거의 없어요. 뭐 영국도 뭐 말이 아니고 프랑스도 말이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가 왜 진통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좀 상황이 워낙 이러니까. 옛날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다. 네네. 그 이제 1990년대에 이제 그 Foreign Affairs 이제 쓴 유명한 글이었는데, 이 신념이 언제 전 세계적으로 깨지냐면은 2009년 그 금융위기 때 사실상 깨져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2009년 이전에 그 세계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모든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이 경제는 이렇게 다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매뉴얼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규제 풀고 그다음에 세금 깎고 자유화하고 네. 등등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시장 경제는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적인 조정과 합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 좋은 시절이었는데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있고 미국의 이제 클린턴 말기 같은 때가 이제 그 전성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2009년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지배 계급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자기들이 믿었었던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그 금융위기로 나타났고, 네. 2010년대에 이렇다 할 만한 회복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민주주의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민주주의가 아젠다, 민주주의에서 하는 의제들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라든가 국가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큰 의제들이 사라지고 네. 지배계층 내에서의 분파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쟁점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나오냐면은 그 대통령 부인이 무슨 또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부패했다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정치 쟁점보다도 그
지배계급 내부의 분파들끼리 아웅다웅 싸우고 하는 이 싸움이 벌어진 게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벌어지는 그 다음 단계 일은 뭐냐면은 영어에 스테일메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딱 외통수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도 그렇지만 행정부랑 의회랑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비토를 놓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서로 예. 반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짜놨던 민주주의 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009년 경제 위기 상황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거는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의 자신감 상실이고, 그 다음 벌어진 거는 지배 계급 내부에서의 분열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는 삼권 분립으로 짜놨었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삼권 분립 시스템이 지배계급 각 분파가 하나씩을 잡아가지고 서로 간에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목에 잡혀 있어서 뭘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 뭐냐면 포퓰리즘이에요. 답답해 죽겠다. 뭐 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뭔가 화끈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끈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 스테일메이트를 뚫고 나가는, 이 민주주의를 뚫고 나가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북유럽에서는 그게 이민자 문제로 터지고, 미국에서는 뭐 우리가 쭉 얘기한 식으로 사회적 갈등 문제로 터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입법부와 그 행정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요번 이 쿠데타 사건의 배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큰 호흡으로 봤을 적에 지금 큰 시스템의 어떤 리스크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올 수 있지만은 정치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 나라에서나 지금 민주주의 자체가 불안한 상태에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정부가 무너지는 예. 그런 일이 바로 한 주 전에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내각이 무너지는. 그래서 참 독일도 지금 연전 깨졌을 겁니다. 네, 연전 깨졌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한 지금 정치가 불안한 예.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들 현명하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홍기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홍기빈 클럽에 가시면 이런 아주 인사이트 있는 학적인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홍기빈 선생님에게도 다시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